예, 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156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는 그 미라 얘기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왜 뜬금없이 미라냐 할 건데 네. 얼마 전에 이 경북 문경에서 발굴되었었던 그런 미라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학제 연구를 활발히 해갖고 그 사인을 밝혀내고 막 이런 기사가 떠갖고 네네. 그걸 계기로 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임 기자는 미라 하면 무엇이 떠오르죠? 이집트. 그렇죠. 이집트 미라가 우선 생각나는데 네. 이 가장 유명한 미라가 하나 있어요. 1991년에 알프스 산맥에서 해발 한 3,200m 얼음에서 이제 발견된 미라가 있습니다. 모르죠? 이거 뭐 처음 들어봐요. 예, 웨지라고 하는 미라인데요. 네. 그 전국에 있는 선사박물관 가면 이제 그런 모형도 달아놓고 그랬는데 연대를 측정해 보면 이제 5,300년 전 유럽인인데 예. 이 또 되게 재미있는 거는 뭐 재밌다고 하기는 좀 이분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긴 하지만 돌 화살촉을 맞고 쓰러져 갖고 뒤로 그래서 예. 뇌진탕으로 죽었다라는 그런 아이고. 분석이 나왔죠. 예, 그리고 예. 문신도 있었다 그럽니다. 얼음 속이어서 썩지 않고 있었던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자연 상태 미라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이제 그 시신이 썩지 않은 추운 기후라든지 또 아주 네. 건조한 그런 네. 기후에서 이제 발견이 되겠고요. 미라 이집트 같은 경우는 장기를 다 꺼낸 다음에 이제 부패되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제 예. 방부 처리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미라가 발견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웨지니 뭐 이집트 미라 우리가 예. 뭐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다른 나라 얘기할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미라가 좀 있으니까 특히나 이제 조선시대 미라가 흥미로운 미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미라가 많은 거예요? 그 뭐 하여튼 연구 결과 보니까 10여 개가 발견됐는데요. 실제로는 네네. 더 많았겠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조상묘를 잘 파헤치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훼손이 예. 훼손되니까 시신이. 그래서 전전긍긍 하잖아요. 그리고 개발을 하거나 이제 이장할 때도 이게 미라가 발견되곤 했지만 예. 그래도 이제 발견되더라도 소리 소문 없이 그냥 뭐 화장을 하든가 아니면 그냥 이장한다 그런 식으로 했을 거죠. 그러니까 학계 보고도 안 돼 있고 연구도 안 돼 있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미라 발견 소식이 좀 들리고 연구도 됩니다. 최근에 이야기될 만한 그 미라 발견 소식이 있어요? 예, 뭐 2002년이니까는 이것도 뭐 한 15년 됐네요. 예. 2002년 9월에 파주 교화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데인데 저는 가끔 찾아가는 곳이거든요. 그 장명산이라는 야산이 있습니다. 해발이 150m도 채 안 되는데요. 네. 거기서 보면은 그 파평 윤씨 여인 미이라가 어떻게 보면 가장 극적인 미이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출산 직전에 태아하고 함께 그 죽은 그 안타까운 산모 미이라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요 산모 미이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 조선시대 미이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산모 미라라니 이게 시작부터 뭐 슬프기도 하고 흥미진진하기도 한데 네. 어떻게 발견됐어요? 그 아까 얘기했던 파주 교화가 이제 저희 동네 그 신도시가 이제 개발이 되고 막 그러거든요. 네. 지금 개발돼 있는데 교화지구 운정 신도시 뭐 이런 식으로 거기 파평윤씨 집단 묘역에서 나왔죠. 그럼 그 묘역에서 미라가 나왔으면 파평윤 씨 가문의 여인인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파평윤씨 여인만 하면은 뭐 유명한 분들이 있죠. 문정왕후라든지 장경왕후라든지 예.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왕후거든요. 그리고 네. 또 한 사람의 또 여인 중에는 정난정이라고 있는데 그 아, 윤원영의 네네. 첩이라고 해갖고 네. 그 묘가 거기 있습니다. 장명산에 예. 그대로 있는데 윤원영 묘가 이렇게 뚝 이렇게 그럴듯하게 있으면 정난정 묘는 약간 이렇게 붙어갖고 약간 이렇게 조그맣게 해갖고 묘비도 이렇게 되게 작게 이렇게 예. 만들어놓은 되게 신기한 그런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2002년 당시에 뭔가 이 주인공을 알 수 없는 묘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파평윤 씨 문중에서는 이 무덤이 6개가 있었는데 거기 무덤이 많거든요. 네. 파평윤 씨 무덤이 다 이제 집단이 돼갖고 한 곳으로 이렇게 모으는 이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마침 근처에 보니까 무연고 묘가 하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 저거 한번 발굴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덤을 파가지고 그 무덤의 주인공을 알아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전문가도 입회를 해야 되는 게 거기는 이제 뭐 이 경기도 기념물이라서 이제 문화재였기 때문에 전문가 입회를 했는데 막 파보니까 엄청나게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효광묘였는데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어갖고 막 이렇게 열 수가 없으니까 뭐 이제 포크레인 네. 달린 브레이크라고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푸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런 걸로 이제 분쇄를 했다 그럽니다.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회광묘 드러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까 뭐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한 2시간 정도 굉장히 뭐 이 드러내니까 외관 내관을 다 드러내고 하니까
뇌관을 딱 여니까 이 글자가 보였다는 거죠. 보니까 파평윤씨 지구라고 하는 글자였는데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파평윤씨의 무덤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게 글자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없고 그냥 파평윤 씨라고 한 거네요. 그래서 이제 여자인 줄 안 거죠. 왜냐하면 남자였다 그러면 어. 분명히 파평윤공 누구누구라는 예. 분명한 이제 이름, 그다음에 관직명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쵸, 여성이기 예. 때문에 당시만 해도 여성의 뭐 이름이 이렇게 그렇죠. 쓰지 못했으니까 표현할 수 없었고 그냥 파평윤 씨 가문의 딸이다라는 그런 딱지만 붙었다는 건데 이게 더 놀라운 거는 이 시신을 꽁꽁 감싸고 있었던 그런 옷, 그걸 염습의라고 하는데 그거하고 이제 뭐 대렴소렴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보니까 몸의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시신이 썩지 않고 미라 상태로 고스란히 남아 있구나라는 걸 이제 보여준 거죠. 이 거의 생생한 미래가 나왔으니까 현장에서는 난리가 났겠어요.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파평윤 씨 묘역이 아까 얘기했지만 문화재였기 때문에 네. 전문가들이 다 참관을 하고 그래서 당시에 고려대박물관 연구위원 했던 김무림 씨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또 조선시대 무덤을 전공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 사람이 보고서 되게 흥미로우니까 이 파평윤 씨 문중을 설득을 했죠. 근데 문중 설득이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조상이잖아요. 그렇죠. 조상을 갖다가 시신이 훼손되고 되는 거니까 예. 이 참 결심이 어려운 건데 이 문중에서도 어렵게 결정한 건 뭐냐면 어느 분인지 잘 모르니까 예. 그걸 또 알고 싶은 생각도 좀 있고 그다음에 박물관 측에서 너무 이제 권유가 간곡하니까 이제 그래 한번 해봐라 연구 한번 해봐라 그래갖고 이제 허락을 했죠. 그래서 그 이제 시신이 고려대 박물관 가고 거기에 또 이 김한겸 교수라 그래서 그 고대 의대인데 법의학자인데요. 그한테 인계를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단서가 나왔어요? 일단은 옷을 다 걷어내니까 옷구름에서 글씨가 하나 드러났는데 네. 병인 윤시월이라는 글씨가 나왔죠. 병인년 윤시월이라면 윤달이 있는 해를 계산해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시월이라는 게 있었기 네. 때문에 이제 더 추측하기는 쉬웠죠. 왜냐하면 이제 윤시월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윤시월이 낀 병인년을 뒤져보니까 알 수 있는데 보니까 역산을 해보니까 가장 유력한 해가 1566년 윤시월. 네. 윤시월이면 사실 양력으로 보면 12월이잖아요. 그죠? 1566년이면 조선 명종시대. 네. 양력 12월이면 한겨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신이 좀 덜 썩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제 일단 하는 거고 검시를 이제 해보니까 미라 영양 상태가 상상 이상으로 좋아 보였다 그럽니다. 또 이 상태가 연구 상태가 좋으니까 또 연구하는 분들은 굉장히 또 흥분하셨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한균 교수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이 자기가 이제 이렇게 피부에 손을 살짝 대보니까 탄력이 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을 잡자가 이제 팔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됐고 그건 뭐냐면 시신에 아직 수분이 남아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 근데 이제 육안으로 이렇게 보니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시신의 옆구리, 그러니까 복부 쪽에 뭔가 하여튼 심하게 부풀어 오른 그런 흔적이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암덩어리 같은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좀 암덩어리 아니야 이렇게 했죠. 근데 암덩어리라도 굉장히 흥분되는 거죠. 그 엄청난 발견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백 년 전에 암으로 사망한 여인에게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또 어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암덩어리가 어떤 그 400년 전, 300년 전에 어떤 그런 병, 암을 또 우리가 뭐 연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암 연구에 획기적인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암이 맞았어요. 그런데 이게 그 미라의 엑스레이 사진을 한번 찍어봤겠죠. 흥분 가라앉히고 찍어봤는데 판독 결과는 사실은 암덩어리보다 더 충격적이었다는 거죠. 암덩어리보다 더 충격적인 결과는 뭐예요? 그러니까 판독을 해보니까 뼈가 보였다는 거죠. 근데 여인의 옆구리에 기형적으로 튀어나온 뼈일 수도 있잖아요. 보니까는 아니었다는 거죠. 이렇게 딱 보니까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이 부풀어 오르는 복강, 골반강 안에, 그러니까 골반강이 엉덩이 뼈잖아요. 거기 이렇게 그 중간에 그 구멍을 보니까 태아의 골격이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국 암덩어리가 아니고 태아가 뱃속에 있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태아가 미라 뱃속에 보인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 정상 분만 체위의 그 머리가 갖추고 있는 골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좀 기막히고 슬프네요. 그러니까 이 여성은 분만 중에 난산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마영 기자도 출산의 경험이 있으니까 아마 알 것 같은데.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한 사람의 미라가 아니라는 거. 두 사람 모자 미라라고 우리가 미라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연구하는 분들은 정말 엄청나게 흥분하셨겠어요. 그렇죠. 이 죽은 사람은 참 아픈 그렇죠. 적이지만 예. 사실 연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사실 임신 중에 출산 중에 사망한 모자 미이라가 뱃속에 남아있기라는 거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기적이라고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임신 중에 출산 중에 사망을 하게 되면 이 뱃속에 부패를 하잖아요. 예. 그 부패가 가스를 일으키잖아요. 가스가 장기에 가득 차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태아를 밀어낸다는 거예요. 그 가스가. 그러니까 안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나오거나 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임신 중에 사망한 여인의 배 안에서 태아가 발견된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는 거죠. 근데 이 미이라 뱃속에는 태아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엑스레이 사진이 그러면 뭐 CT나 MRI 촬영을 해보면 더 자세하게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보면은 이제 뭐 옛날 같았으면 엑스레이만이라도 뭐 했겠지만 지금은 예. 또 CT, 뭐 MRI가 다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여기 찍어보니까 모든 장기가 다 선명하게 보였다는 아이고. 거예요. 완벽한 예. 정말로 미이라였다는 건데 가장 뭐 관심의 초점은 결국 태아인데 그걸 보니까 확연하게 이제 복강 내에서 보였다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궁 안에서 만사 크기의 태아가 정말로 정상분만 체위로 예.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 태아의 두개골 안에서도 그 엄마처럼 태아에서도 뭐 공기가 있었고 액체가 있었고 뇌의 어떤 잔여물 예. 이런 것도 보였다는 거죠. 태아의 키가 한 36cm 정도 됐다 그럽니다. 근데 출산 도중에 돌아가셨다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이 연구팀이 이제 미이라의 몸, 그 외음부라고 하는데 그걸 살짝 예. 열어보니까 굉장히 놀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태아의 태지라고 하는데 태지가 예. 뭐냐면 양수의 침범을 막으려고 태아의 몸 표면을 싸고 있는 물질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태아의 태지가 머리카락이 이게 질을 열어보니까 머리카락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지와 머리카락이 함께 보였다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태아의 머리가 산모의 질의 전장을 통과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외음부 가까이까지 도달했다라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이 산부인과 의사가 이렇게 결론을 냈다 그럽니다. 5분만 산모가 참았어도 아기를 낳았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산모가 아기를 낳기 직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죽은 것뿐만 아니라 태아도 빛을 보기 전에 이제 일보 직전에 죽었다는 건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출산 일보 직전에 숨진 모자 미이라 발견이라는 건 정말로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그런 사례였다는 거예요. 그 산모의 나이는 파악이 가능한가요? 20대 초반이라는 거고요. 키는 한 1m 53.5 정도 되는데 사실 그때 기준으로 보면 작은 나이하고 작은 키는 아니었죠. 네. 왜냐하면 이 53.5라는 건 당시에 조선시대는 한 150 정도의 키라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여자 키가. 그러니까 좀 약간 큰 그런 스타일인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뭐 대학생 나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20살 초반이면 정말 꽃다운 나이 때 애 낳다가 죽은 그런 아주 슬픈 케이스죠. 그러니까 태아가 36cm라고 했는데 보통 아이들이 요즘 나오면 50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요? 옛날엔 좀 작았나 봐요. 보네요. 아, 50cm예요? 그건 뭐 제가 그 50cm, 50, 뭐 52, 54 막 이런데요. 그렇구나. 근데 태아는 사내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보면 자궁을 열어보니까 이 자궁벽이 좀 얇아져 있었고 2, 3mm 정도였다는 건데요. 굉장히 얇아져 있었는데 태아가 좌측으로 좀 비스듬히 누운 자세를 취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태아의 음낭, 음경이 뚜렷하게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남자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조금만 정말 문자 그대로 조금만 참았으면 아이가 나올 뻔한 거네요. 그래서 그 이 검시에 참여했던 연구진들이 정말로 안타깝다면서 이제 혀를 차고 막 그랬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러면서 다시 자궁벽을 이렇게 쭉 살피니까 이 연구진이 또 이제 긴 탄식을 또 터뜨렸다고 합니다. 왜요? 자궁 우측 부위에 보니까 이 3 곱하기 4cm 크기의 별 모양 파열 흔적 이게 보였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광범위한 출혈이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결국 그것 때문에 보면은 자궁벽하고 그런 복벽 그러니까 배 쪽에 흑갈색으로 변색이 됐다는 거거든요. 파열이군요. 사인이 확실해졌네요.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 20대 여인은 그 분만 도중에 발생한 자궁 파열로 인한 심한 출혈로 인해서 그걸 어떻게 보면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것이다. 그것도 이제 출산 직전에라는 그런 사인이 나온 거죠. 뭐 안타깝네요. 요즘 같으면 뭐 제왕절개 수술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어처구니 없게 죽게 하지 않았을 텐데. 요즘 그런 식으로 좀 난산일 경우는 이렇게 뭐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저도 제왕절개 했거든요. 이게 사실 제왕절개 수술이 없으면 죽을 수 있는 아이들이 정말 엄청 많은 많겠죠. 건데. 그리고 옛날에 같은 네. 경우는 거꾸로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 조카도 거꾸로 나와갖고 그렇죠. 다리부터 나오는 게 이제 어려운 거죠. 그렇게 네. 되면 이제 산모가 어렵게 되는 거니까. 네. 그 이제 이런 식으로 옛날에 많이 죽었죠. 그러니까 네. 그러나 이 두 분이 이제 안타깝게 네. 돌아가셨지만 사실 후손들한테는 엄청나게 중요한 연구 결과를 남겨준 거죠. 그러니까 되게 죄송하긴 얘기고 그렇죠. 그 사진을 쓴다는 것도 굉장히 참 안타까운 네.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해를 해주시리라고 생각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모자 미라 말고도 조선시대 미라 중에 또 이렇게 또 재밌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얘기가 있다면서요? 예, 뭐 되게 의미심장한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무슨 뭐 우리가 재미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간에 좀 흥미로운 게 있는데 학봉장군 미라라는 그런 미라가 있어요. 학봉장군 미라는 어떤 분이에요? 이 2004년 5월에 이제 그 대전 그 여산 송씨 문중 묘역에서 이제 그 가족 미라 세 분의 미라가 이제 한꺼번에 확인이 됐는데 부부 미라가 있고 그다음에 증손자 뻘되는 후손의 미라 그 세 개의 미라가 발견됐습니다. 그 세 개가 한꺼번에 나온 거예요. 근데 왜 학봉장군이라고 했어요? 이 부부 미라 중에 남편의 미라를 우리가 학봉장군이라는 명칭을 붙였는데 학봉이라는 게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이 계룡산의 자연사박물관 인근 마을 이름이 이제 학봉이라는 거고 장군은 이 부부 미라하고 함께 발견된 증손자뻘 후손의 미라가 이게 보니까 조선 초기에 종삼품을 지닌 무관으로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편의상 이 남편 미라 그걸 그냥 학봉장군 미라다 이렇게 그냥 했다는 거죠. 이 미라가 조선 초기 미라네요. 한 15세기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그 조선 시대로 보면 가장 오래된 지금까지 발견된 미라 중에 가장 오래된 미라다 이렇게 하는데 학봉장군 같은 경우는 1m 67 정도, 68 정도 키, 턱수염, 콧수염이 다 났고 그다음에 족보하고 치아를 이렇게 보니까 학봉장군은 한 1420년 정도에 출생을 하셔갖고 40대 초반에 돌아가신 걸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인은 뭐 한 50대 초반에 돌아가신 것 같다라는 건데 이거 아까 얘기했던 김암겸 교수라는 분이 그 미라를 정밀 분석을 해보니까 뭐 더 흥미로운 결과가 나온 거죠. 그 뭐 사인 같은 게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미라의 몸 안에서 애기부들이라는 이 식물이 있거든요. 그 꽃가루가 이 상당수 발견이 됐다는 거죠. 애기부들이 뭔지 아세요? 처음 들어봅니다. 그 강가나 연못가를 가서 산책이나 이런 걸 보면 마치 그 핫도그처럼 생긴 그런 그 식물이 있어요. 저도 가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핫도그가 생겼다 이렇게 하는 게 수생식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못가나 강가에서 자라는 거고 6, 7월 사이에 이제 자생을 하는 건데 이게 이 애기부들 꽃가루가 학봉장군 미라의 목구멍부터 항문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이렇게 계속 보였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죠? 물에 빠져 사망한 건가요? 이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이 수생식물이니까 그 몸속에 보이니까 익사구나. 뭐 이 학봉장군이 괜히 강변이나 연못 가갖고 철렵하다가 물에 빠져서 사망한 거 아니야? 이런 추정을 했는데 그러나 이런 가설은 사실 실현 불가능한 가설이라는 거죠. 근데 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긴 한데 이제 애기부들 양이 너무 많았다는 게 하나 있고 그게 목구멍부터 항문까지 있었다는 게 있고 철렵하다가 익사한 것 치고는 너무 많은 양이 들어가 있다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름에 익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6, 7월에 이제 꽂히니까. 근데 여름 익사한 시신은 몇 시간만 방치해도 사실 부패가 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라가 만들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당연히 익사는 직접 사연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죠. 근데 익사가 아니라면 꽃가루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래서 김한경 교수가 이제 이 자기네 학교 그러니까 고대 거기 식물학자한테 이제 물어서 이제 해보니까 그 양반 너무 바빠갖고 굉장히 고생했다 그러는데 어쨌든 꽃가루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아주 명쾌하게 답을 줬다는 거죠. 동의보감을 보면 애기부들 꽃가루가 포황이라는 그런 용어로 나오는데 지혈제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봉장군이 애기부들 꽃가루를 지혈제로 복용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혈제라면 몸속에서 피가 나왔다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봉장군 미라를 보면 폐가 놀라울 정도로 이제 생생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중요한 단서였다는 거예요. 폐가 생생한 게 무슨 병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저도 이제 그 김한경 선생한테 이제 여쭤보니까 폐가 생생한데 그럼 건강한 거 아니냐고 얘기했더니 그게 아니라
건강한 사람의 폐는 죽고 나면 쪼그라든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근데 폐 질환이 있는 사람은 폐하고 흉막하고 이렇게 유착이 된 채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학봉장군이 죽었는데 이 그 폐가 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유착된 채 이렇게 남아 있다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남아 있는 덕분에 내시경이라든가 방사성이라든가 흉관경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검사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게 폐를 이런 식으로 이 죽은 사람 미이라의 폐를 이렇게 방사선이니 내시경이니 흉관경이니 이런 식으로 검사하는 것도 정말로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그런 또 이 성과였다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봉장군 폐병 때문에 연구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뭐 학봉장군한테는 안 된 얘기지만 그 당신이 알았던 폐질환 때문에 600년 후에 어떤 후손들이 다양한 검사를 우리가 이게 연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던 거죠. 연구 결과 학봉장군의 사인은 어떻게 나왔어요? 그 여러 전체적인 어떤 그 최첨단 다양한 검사하면서 퍼즐을 맞춰가 보니까 학봉장군은 피를 토하는 기관지 확장증 같은 그런 중증 폐질환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걸 치료하려고 애기부들 꽃가루를 복용한 거다라는 추정이 가능한 거죠. 5, 6살짜리 미라도 발굴됐어요? 예, 요 학봉장군 미라 그 말고 또 다른 그 댕기머리 소년 미라인데 2001년에 그 경기도 양주에서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 보니까 뭐 역시 그것도 이제 뭐 이 공사하고 뭐 이 재개발하고 여러 가지 길 단장하고 이런 데서 많이 발견이 되는데 그 딱 열어보니까 머리 가르마가 단정했고 댕기머리를 한 소년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딱 보니까 막 잠든 것처럼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러시아 법의학자가 그걸 보면서 감탄사를 연발했는데 아 이거는 미라가 아닌 것 같다. 정말 지금 방금 세상을 떠난 그런 소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소년 나이가 어떻게 5, 6살인지 추정이 가능해요? 보통 그 치아를 갖다가 이빨 그 고란 상태 이런 걸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손목뼈 이런 걸로 이제 추정을 해보니까 이 4.5에서 6.6세 사이, 그러니까 보통 한 6살, 5살, 6살 그 정도로 이제 판단한 거죠. 이 소년의 사인도 밝혀졌어요? 그 폐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각혈 흔적이 보였다는 거죠. 각혈, 피를 토하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보니까 적혈구가 기도 내 기관지에서 이렇게 혈병, 그러니까 이렇게 그 흔적이 이게 남아 있었다는 건데 아마 이제 폐렴이라든가 폐결핵 같은 감염성 질환 이런 거를 앓고 막 뭐 피를 토하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게 감염이 됐는데 결핵균에 항생제가 그 당시에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뭐 이렇게 치료를 받지 못했고 결국 이제 결핵균이 혈액의 흐름을 타가지고 온몸에 그냥 순식간에 퍼지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곧 사망에 이렇게 되는 그런 병이라는 거예요. 이걸 뭐 우리가 과학적인 용어로 의학적인 용어로는 속립성 결핵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소년의 연대는 나왔어요? 예, 뭐 17세기 정도. 근데 이제 해평 윤씨 가문 소년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어떤 미라에 대한 사인을 유전자 분석으로 규명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어떤 미라예요? 네, 뭐 모두에 말씀드린 그런 미라인데요. 진성 인왕 미라라는 분이죠. 이분이 2010년에 문경에서 회광미에서 출토된 미라인데 그 여인인데 뭐 한 35에서 50살 정도 된 여인이고 신장은 150 정도 된대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파평윤 씨 미라는 153 정도 됐으니까 그보다는 좀 작지만 평균 키가 조선시대에는 149 정도 됐으니까 평균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성인왕, 진성인왕은 무슨 뜻이에요? 뭐 우리가 이제 이 묘의 주인공을 알 수 있는 그런 관을 이렇게 보면 명정이라고 해갖고 이분이 누구다라는 걸 이렇게 쓰거든요. 천에다가 그걸 이제 그 명정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니까 진성인왕지구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으니까 결국 이분도 진성이 씨 가문의 여성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까 파평윤 씨 지구라는 글씨도 그렇지만 무덤의 주인공이 여자일 경우 뭐뭐뭐 씨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진성인왕, 낭이라고 했는데 씨하고 낭은 다른 거예요? 이게 사실 낭이라는 표현이 처음 보이는 그런 그 표현이었다는 거죠. 거기 무덤에는. 그 왜냐하면 낭자 사실은 그 여자나 여인 뭐 아가씨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씨하고 낭을 조선시대는 같이 썼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조선 중후기의 어떤 그런 그 유학자이잖아요. 송시열. 그분하고 이제 오순지라는 사람의 문답을 이렇게 보면 거기 뭐 이게 기사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그 문헌이죠. 그 보면 첩한테 씨를 쓰냐 낭이라는 명칭을 쓰냐 이를 물어봐요. 오순지라는 분이. 씨라는 걸 쓰면 너무 외람된 것 같기도 하고 낭이라고 이름을 쓰면 좀 이렇게 좀 뭐 뭔가 창기 같다는 느낌을 주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송시열이
아닙니다. 전혀 외람되거나 쌍스러운 그 네. 명칭이 아닙니다. 그 성리학자인 주자의 아버지도 부인한테 낭이라고 했습니다라고 이제 답을 하는 그런 대목이 있거든요. 결국 네. 그러니까 조선시대 여성들한테는 씨뿐만 아니라 낭, 우리가 뭐 낭자 할 때 그 낭이죠. 네. 그 낭이 호칭도 이제 통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진성인왕의 사인을 유전자 분석으로 알아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서울 아산병원하고 서울대병원 해부학과 공동연구팀이 이제 사인 규명에 나섰는데 뭐 이 무슨 유전자 분석 기술을 동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네. 특정 유전자의 염기 서열을 뭐 표준 유전체하고 비교해 갖고 뭐 무슨 질병이 있었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확인했다 그럽니다. 근데 전문적인데 네. 결론이 뭐예요? 근데 뭐 다 전문적이어서 얘기해도 잘 모르고 뭐 저도 잘 모르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렇게 전문적으로 해보니까 미이라의 사인 보니까 죽상 동맥 경화증에 의한 심혈관 질환이다라는 이제 네. 이 판정이 나온 거죠. 이게 죽상 동맥 경화증이라는 게 뭐냐면 흔히 우리가 이제 뭐 건강진단할 때 보면 나쁜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LDL이거든요. 저는 LDL. 요즘 말라서 그런지 약을 먹어서 그런지 이 나쁜 콜레스테롤이 너무 낮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또 너무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돼갖고 너무 많으면 안 좋아요, HDL이? HDL이 너무 그러니까 그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아.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고 그렇죠. 좋은 거잖아요. 좋은 콜레스테롤 높고 좋긴 좋은데 그 네. 약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동맥 안에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지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생기는 질환이죠. LDL 콜레스테롤은 네. 이게 요즘 현대인의 성인병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네. 결국 이 식습관이 잘못됐거나 그렇죠. 유전적 요인이거나 네. 그다음에 고기만 이렇게 많이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이것이 결국 이제 뇌졸중, 그다음에 심근경색 이런 걸로 이제 뇌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뭐 우리가 고혈압이나 당뇨병, 저가 걸려 있는 당뇨병 이런 거, 그다음에 이런 어떤 그런 뭐 고지혈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현대인의 성인병인데 네. 그런 병이 결국 이 진성인왕 여인 네. 17세기니까 300년 됐나요? 400년 됐나요? 그때도 이런 조선 여인의 사망 원인이 되었다라고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죠. 이외에도 조선시대 미라가 더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2007년에 강릉에서 그 최경선이라는 분의 무덤에서 확인된 이른바 그 최경선 미라. 네. 이분은 또 뭐 아랫뼈가 왼쪽 턱 아래 턱이 골절돼 갖고 나왔는데요. 왜 골절됐는지 누구한테 맞았는지 아니면 넘어졌는지 네. 낙상인지 이런 거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의 어떤 상태로 나왔고 그다음에 나주에서도 어떤 여성 미라가 나왔는데 이분은 또 뭐 외음부 밖으로 태방 같은 물질 같은 게 좀 나왔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분도 출산 중이나 뭐 출산 후에 불행히도 뭐 사망한 게 아니라 이런 추정만 하는데 뭐 이 다시 이렇게 합장이 됐다는 거예요, 남편하고. 네. 그래서 더 이상의 뭐 이렇게 연구는 안 했다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후에도 이 뭐 도로공사, 택지 정리 이런 걸로 하면서 우연히 발굴된 또 미라들이 몇 개 있습니다. 네. 근데 조선시대 미라가 왜 유독 많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조선시대 뭐 미라가 유독 많은데 왜 그러냐면 이제 해답이 무덤의 조성 방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는 사실 화장이었잖아요. 불교식으로. 네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이 조선이 개국되면서 유교로 바뀌니까 불교식 화장을 뭐라 그랬냐면 오랑캐 무부라는 건 애비 어미도 모르는 자식의 네. 장례라고 한 거죠. 그래서 따라서 유교식 상장례를 따라야 된다라고 이제 촉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화장을 오랑캐 아비 없는 자식의 장례라고 한 뜻은 뭐예요? 뭐 화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불길 속에서 장사 지내면 모발 다 타죠. 네. 피부가 다 짓무르고 다 타죠. 해골만 남기는데 그 심지어는 뼈까지 다 태워갖고 죄를 날려서 물고기 밥이 되게 한다. 네. 이거는 인에 어긋난다. 그 어질인자죠. 이 사람의 정신이라는 거 서로 통하는 거고 생과 사가 원래 동일한 기운인데 사람과 네. 귀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하고 부모가 지하에서 편안하면 자손도 편안해지는데 할아버지하고 부모가 불행해지고 형체를 알 수 없는 정도로 돼버리는데 네. 자손이 어떻게 행복해지겠냐라는 게 이제 유교식 사고방식이죠. 그러니까 화장하는 것처럼 시신을 훼손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그 어떻게 매장해야 되느냐까지 이제 규정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시신을 어떻게 이제 그런 인위적 훼손 없이 유지를 시키느냐 그리고 자연스럽게 썩게 만드느냐라는 네. 게 이제 고안된 매장 시설이 관하고 곽을 쓰고 석실을 쓰고 봉분을 쓰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이것만으로는 시신을 또 완벽하게 뭐 벌레라든가 뭐 물 이런 거에 보호할 수 없으니까 또 하나의 장치를 만들어 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것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회격이라고 하는데 회각묘입니다. 회각묘.
근데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회각묘가 뭐예요? 회각묘가 뭐냐면 이 석회하고 가는 모래 황토를 3대 1대 1로 섞어갖고 막 다져가지고 예. 무덤 구덩이하고 이 무덤 곽에 육면에 싸 바르는 무덤 조성 방식이거든요. 예.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다짐한 게 벽돌처럼 단단해지거든요. 그래서 예. 아까 얘기했듯이 파평윤씨 삼머미이라 관을 깰 수가 없어가지고 포크레인으로 막 깨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단단한 거죠. 그러니까 도굴도 어렵고 이렇게 됐으니까 시신을 부패도 어렵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미이라가 생긴다는 거죠. 원래는 네. 자연스럽게 썩는 게 이제 그 주안점인데 그게 또 의도하지 않은 미이라가 되는 거죠. 어쨌든 관과 각이 온전히 남아 있는 거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 미이라 같은 경우는 관각, 석실, 봉분 시설 이런 것만으로 부족해 갖고 회각 뭐 이런 것까지 해갖고 4중 5중 장치를 해서 정말로 철벽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집트 미라하고 달리 조선시대 미라만의 특징이 있다면서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 이집트 미라 같은 뭐 인공 미라 같은 경우 시신 부패를 막으려고 내부 장기를 모두 빼내잖아요. 근데 그쵸. 아까 얘기했지만 유교식 장례는 이 부패를 막고 뭐 사체를 빨리 없애고 막 그래서 내부 장기를 빼내고 이러는 거는 반자연적인 행위고 시신 훼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 미라의 매력이 바로 여기 있는 건데 그대로 뇌와 척수, 뭐 소화기관 이런 내부 장기가 그대로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는 당대 식습관이라든가 네. 무슨 병을 앓았나 뭐 이런 거, 그렇죠. 직접 사인 네. 뭐 이런 것들을 장기와 그 안 장기에 남아 있는 여러 그 어떤 뭐 음식물이라든가 회충, 뭐 곤충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네. 거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선산이 있잖아요. 그 비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라는 거를 상당히 알 수가 있는 그런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고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는 거죠. 의도하지 않은 미라의 탄생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신동훈 서울대 의대 교수가 실험을 했는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토각묘에다가 이제 실험지에 사체를 넣고 그다음에 이제 회각묘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모유로 만들어서 그 실험지 사체를 넣었는데 그 토각묘에 넣은 실험지는 금방 부패했다는 건데 회각묘에 넣은 실험지는 13주가 되도록 거의 부패하지 않았다라는 걸 관찰을 했어요. 그러니까 밀폐되는 메커니즘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밀폐된 것도 있고 또 하나의 요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횟가루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횟가루 대 황토 대 그 뭐죠? 저 흙을 가는 모래하고 흙하고 3대 1대 1로 섞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고 보니까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열이 굉장히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140도도 있고 200도까지 막 이렇게 고열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화학 반응이 소독 과정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열 소독. 완전히 뜨거워져 갖고 밀폐된 공간을 그냥 뜨겁게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그냥 소독이 되는 그런 상태가 돼서 회각묘 내부가 완전 무균 상태로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각묘 내 시신이 열 소독까지 완전히 거친 그런 상태로 변하는 그런 거고 무균의 상태로 그대로 미이라가 됐다라는 걸로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정말 대단한데 그런 원리를 다 알았던 건 아니겠죠? 알았으면은 뭐 그렇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신을 썩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썩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효경이라는 거 이 책이 있잖아요. 거기 가르침이 있어요. 그 보면은 우리가 효도하면은 맨날 줄기차게 운이 됐던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뭐죠? 신체발부 수지부모. 신체발부 수지부모하고 불감회상 효지시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몸을 터럭 하나 손상시키지 않고 온전히 보존하는 것만이 효도의 시작이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죽은 자의 시신까지도 정말로 온전하게 보존하려고 그 회각묘를 조성한 거 아니에요. 그런 그 사람들이 조선시대 사람들이 어떤 노심초사 이런 것들이 이제 의도하지 않은 그런 미이라를 낳았던 건데 대단한 분들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가만히 보면 이 요즘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어디 그 청와대에서 무슨 문서를 뭐 30분을 뭐 조작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네. 그 뭐 세월호 그 침몰 시간 이런 걸. 그렇죠. 근데 조선 시대 같으면 만약에 걸리면은 참수형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초를 마음대로 고치는 거는 그 실제로 참수당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에 대한 엄중함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런 뭐 묘의 조성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하나하나의 뜻이 담겨 있어서 한 번쯤 우리가 왕조 시대가 우리가 돌아갈 수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지만 왕조 시대보다 못한 그런 현실이 가끔 있는 걸 참 안타까워하면서 이번 주 마치겠습니다.
네, 청와대 서버를 폐기했다는 것도 다시 생각해봐야 되겠어요. 참수형으로.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